돌직구,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입니다.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매우 친한 김성한 전 차관을 만나서 한 이야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성한 전 차관은 MB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한 인물입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공부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성한 외교부 차관, 오늘 조간신문에서 떠오르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했던 인물인데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그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행복하길, 정진석, 추기경이 향년 90세의 나이로 선종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사를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걱정거리나 즐거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청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 명동성당 대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 미사 장면을 저희들이 촬영을 했습니다. 향년 90세 신의 대변인이라고 우리들이 표현하기도 하는 우리 추기경, 정추기경. 자, 종교를 떠나서 종교계의 큰 어른이 선종을 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의 애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출생신고 때 엄마 성 따를 수 있게 법 바꾼다. 정부가 25년까지 부성 우선 제도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혼인, 혈연 중심 가족 개념도 확대키로 한 건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비혼 동거인도 배우자로 인정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도 간소화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소고기 당면볶음에 소고기가 없으면 됩니까? 꼬리곰탕 메뉴에 꼬리곰탕을 안 주면 됩니까? 식당 한번 보시죠. 우리 군이 코로나 격리 병사들에게 이런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메인 버섯 제육볶음도 없고 꼬리곰탕도 없고 닭볶음탕 양은 적고 버섯 된장찌개는 주기로 해놓고서 안 줬습니다. 군은 해명을 했는데 그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사람이 많이 먹었다 라고 말을 하던가 관리가 소홀했다 라고 변명을 하던가 야당에서는 이거 군수비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연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자장,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총장, 최근 뭘 걱정하고 있을까? 그의 관심사는 무엇일까가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걱정하고 있다더라 라는 게 많은 조간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쏟아진 많은 우려 중에 하나가 검찰, 법조계, 공정, 정의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은데 외교나 안보, 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려와 의심의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함께 보시죠. 경제와 안보, 외교 안보 열심히 공부 중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초등학교 동창,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국민학교 동창이었겠죠. 국민학교 동창, MB정부 시절 이명박 정권의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김성한 전 차관과 최근 자주 소통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그 주제가 한미동맹, 한미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등. 자, 외교 관계와 우리의 안보 이슈, 이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과 학습을 하고 있다. 자, 아시다시피 MB정부의 외교부 차관 김성한 전 차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 주제는 이렇다는 겁니다. 김성한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한미동맹이라는 중심축이 단단해야 주변국 관계도 원활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엿보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외교관의 큰 원칙 중 한 축은 든든한 한미동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요즘 관심사는 한미동맹과 미국,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다라고 김 전 차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국민학교 동창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에게 5월에 한미정상회담이 잘 돼야 할 텐데 이 정부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냐? 김 전 차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좀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자 반론. 아니, 김 차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고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무언가 지적을 당한 거죠. 김 차관, 윤 전 총관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점이 있어서 토론 후에 내가 다시 그랬던가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도 할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기자, 김성한 전 차관과 조금 전에 취재를 했는데 그 직접 취재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해주시고, 김성한 전 차관이 어떤 인물이고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얘기하고 외교 한미동맹 정상회담을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자,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예, 김성원 교수는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마지막 외교부 차관을 했었죠. 마지막? 외교안보에서 굉장히 학계에서도 유명한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하고 전 총장하고 국민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년 지긴 거고, 과거부터 외교안보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다만 최근에 지난달 중순부터 한 4차례 걸쳐서 통화를 하면서, 통화가 그냥 짧은 통화가 아니라 1시간간의 긴 통화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 그리고 북탄도미사일 위험 문제, 그리고 반도체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글쎄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다, 이런 어떤 결론을, 그런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틀림없는 얘기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봉쇄령 속에서 어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와 안보가 예전처럼 분리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외교 경제 현안이 지금 얽혀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통찰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민학교 동창 오랜 벗 김성한 전 차관의 주장은 윤 전 총장이 전문가인 내가 다시 자료를 찾아볼 정도로 안보와 외교와 관련돼서 본인의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놀랐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그 대화 중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실은
이 동구권 국가와 또 소련, 북한 쪽 이제 외교안보 이슈 문제, 무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이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전 총장과 김성한 전문가잖아요. 외교안보 전문가와 전직 검찰총장이 나눈 대화를 보면 참 뭐랄까요? 흥미롭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 윤석열, 김차관 순항 미사일 봤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거야?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회의적이야. 아이고 왜 그렇게 생각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결국 최종 목적은 핵이 아니냐? 어떤 본질적인 반박.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순항 미사일을 흔히 말하는 토마호크 같은 크루즈 미사일을 순항 미사일이라고 역시 우리 김영주 의원님. 로켓과 같은 예. 걸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예. 그러나 북한은 지금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모두를 굉장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인공위성에다가 앞에 핵만 넣으면 핵탄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예. 이론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 의도하는 거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앞에다가 핵을 넣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 잘 아시니까 윤 전 총장의 어떤 이 문제 제기, 요 대화, 담론 어떻다고 보십니까? 잘 짚었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SLBM이라든지 말하자면 수륙이든 공중이든 지상이든 간에 크루즈 미사일은 실제로 아는 로켓 미사일보다 훨씬 자체 스스로가 궤도 수정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크루즈 미사일 모두가 미국을 겨냥한다라고 하는 지렛대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외교안보적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윤 총장이 어쨌든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의 시점보다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일, 예. 한중, 한러 외교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안보관 또 입장들이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문제도 결국 미중 간의 말하자면 그 외교 관계도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동맹을 축에다 두고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를 재조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고 북한도 그런 식으로 어떤 그동안의 어떤 미국을 위협한다라기보다는 미국과 북한의 중재라는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 정부가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각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의 어떤 외교 관과는 어떤 각을 세운 의미가 있다. 네. 전통적인 의미의 한미 동맹의 축을 강화하는 외교관이 좀 엿보인다라는 우리 김영주 의원님의 해석인데, 자,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났다기보다는 전화 통화를 한 오랜 기간 김성한 전 차관을 취재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떤 내용들이죠? 예,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차례에 걸쳐 통화가 있었다. 지난달 중순부터요. 그렇게 해서 네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북핵이라든지 한미동맹, 그다음 북한의 군사 위협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는 건데 조금 전에 김영준 의원 잘 얘기하셨지만 이 북한의 군사 위협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부터 그 노딜의 실패를 딛고 거기서 다시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대화의 문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은 2018년 1월 대화 국문이 열린 것 자체가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유례 없이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통제, 북한에 대한 봉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하고의 동부와 다시 지금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결국은 북한에 대한 또 유례 없는 봉쇄가 있어야 되고 억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위협이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어떻게 다시 미국을 대화의 장을 끌어내느냐. 그래서 어떤 군사 위협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저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도 아마 그런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북미 회담을 다시 끌어내려면 그리고 북한의 어떤 위기 관리를 다시 들어가려면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아마 저런 질문을 하고 저런 대화가 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의 외교관, 안보관, 국가안보관 한번 엿들어 볼까요? 서면 답변 질의서 보니까요.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국가 안보를 위협한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자, 민주당의 백 의원의 해석은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한다는 등을 밀어봤을 때 국가안보가는 보수 쪽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생각나는 대목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로부터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는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또 장면이 묘하게 대치가 되네요. 김연아 의원님. 그러네요. 이제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후보로서 뭐 본인이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대열에 오른 것 같습니다. 연일 그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또 지금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누구를 만났느냐라는 것 자체가 큰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온 발언이 간접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뭐 안보관, 국가관 뭐 이런 것들과로 간주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지금 백혜련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뭐 이렇게 보수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는 분명히 각을 세우고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면 보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진보가 되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저것을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문재인 대통령의 좀 독특한 그 당시의 입장과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외적인 한미 동맹이라든가 국가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상적이라고 하면 주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대목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향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계에 등장을 할지가 추후의 관심사고요. 그와 관련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앞으로 처신에 달려있다고 봐요. 검찰총장이 검사의 경력밖에 없는데 뭐 외교를 안 하냐 뭐 경제를 안 하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알아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9번이나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아. 단순한 검사만 한 검사가 아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평가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 그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한 정치권 인사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석에서 대화했다. 내년 대선 위한 플랜 B를 고민해야 한다. 나중에 윤 전 총장이 출마 안 하거나 후보로서 타격 입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며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라는 짤막한 보도 한 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민심이 준 신호등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냥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선 국민들이 열릴 때는 아무튼 지금 여당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전화가 온대요. 자, 두 가지 장면인데 김연아 의원님,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외교나 안보나 경제와 관련돼서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 장면은 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과 현실 정치의 접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은데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다. 이거 무슨 보도입니까? 중앙일보 보도? 실제로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만나셨을 수도 있고요. 또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정계의 소문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행보가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2달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한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고 또 어떤 팀을 꾸리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우려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외곽에서 뭔가 하나의 좀 경고성 사인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대선 주자에게 요구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자기 의사에 대해서 자기 뜻으로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을 보십시오. 굉장히 윤석열 총장 말을 잘하죠. 검찰총장으로 했을 때 국회에서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시원하게 또 명확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인의 이야기는 없고 간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는 짧은 기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길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오해와 억측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우려했던 똥파리들이 모여서 내놓는 의견들로 윤석열 총장이 둘러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많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물거품 같은 거다. 대선에 시간은 지금 1년이 채 남지 못했는데 높은 지지율은 나타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뭔가 야당의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간접적으로 내세우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야당도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선을 중심으로 한 야당, 여당의 판도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야당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 윤 전 총장은 그럼 이 정치권의 소프트 랜딩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함께 보시죠. 자, 최근 윤석열 전 총장 이제 주변에서는 국민의힘은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의 퇴행 논란, 당 지지율 하락세 등 이유로 제3지대론 거론이 늘어나고 있다. 야권 인사 윤석열은 좋은데 국민의힘은 싫다는 이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그중에 황교안, 홍준표와의 악연 저분들이 있어서 가기 싫다라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중앙일보에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했다라는 논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문재인 정부의 사냥개, 양아치 리더십 등 비판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다. 윤 전 총장 측, 윤 전 총장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과거 수사하며 안 사실을 옷 벗은 후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내가 과거 뇌물사건 수사 때 김종인의 자백을 받았다. 이런 류를 윤 전 총장이 싫어한다. 콕 집었습니다. 두 번째, 호남 지역에서 강세를 윤 전 총장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호남 지역의 양자 대결을 보면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에서 어느 곳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다. 호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그에 비해서 많이 빠진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호남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은 호남에서 천대받고 있다.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은 좋은데 국민의힘은 싫다는 의미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뉴스의 이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궁금하기는 해요. 대선에 나올 거라면 조만간 정치권에 등장을 해야 하는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붙잡고 올 것이냐, 국민의힘의 손을 붙잡고 올 것이냐, 아니면 독자 세력화를 해서 정말로 제3 세력화를 할 것이냐. 사실 이 세 축의 가장 큰 가능성들인데 좀 이런 흥미로운 분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잘 맞추시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윤여준 전 장관님이나 윤석열 전 총장도 다 같이 고민의 지점은 국민의힘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과거의 도식으로 보면 마땅한데 즉 제3지대가 존재하기 어렵다. 첫 번째 어쨌든 세력은 있다 하더라도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시민들과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어떤 프로와 같은 정당의 스포트를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국민의 당이라든지 그런 것의 실패 속에서 다 드러난
검증된 부분이 있는데 야당의 정당이라고 하는 큰 힘은 필요한데 그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그리고 그것은 꼭 국민의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엔티파티즘, 즉 반정당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2030 세대에. 아마 이건 여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이제 고민들이 하나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제 제가 우연히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고민이 있을 거다. 왜? 이명박 박근혜 탄핵, 박근혜 구속, 핵심 장본인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지지해 줄까? 이런 퀘스천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깊이 들어가면 존재하죠. 국민의힘 안에서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밖에서 새로운 젊은 세력들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그 중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의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 아마 원희룡 지사가 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좀 과거 정당이 아닌 매력적인 정당으로 바꾸어서 윤석열을 태워갈 수 있을까? 만약 그게 안 되면 빨리 김동연이나 윤석열이나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해서 뭐 새로운 집을 지어야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제 초조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고민들이 다 담긴 뉴스들이다. 윤석열의 고민.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봤는데 2030 젊은 세대들의 지지율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1월과 2월에는 이재명 지사의 20대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3월을 기점으로 이재명 지사의 20대 지지율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0대는 어떨까요? 30대들도 1월과 2월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3월부터 갑자기 크로스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윤석열 26.5, 이재명 23.8. 자, 과연 이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30의 지지율 변화, 이재명 기자.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030 지지율의 변화 자체가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나타난 2030 세대의 표심과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2030 세대가 오세훈 후보를 많이 지지했지만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죠. 오히려 여권에 대한 심판 표심이 많이 작용했던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물론 대선에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죠. 윤석열 전 총장이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떨어졌던 것도 결국은 여권에 대한 심판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3월부터라는 게 결국은 3월에 LH 투기 의혹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 등이 번졌죠. 그러면서 그런 게 보궐선거의 표심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그것이 다음 대선에서도 지금 여권이 갖고 있는 어떤 내로남불 문제, 이중잣대 문제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오만과 무능의 문제 등등을 여권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거고 지금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윤석열 총장이 많이 보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조금 전에 김연아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전원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과연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약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등이 앞으로 과제인 거죠. 그런 것들이 2030 세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갈림께 쓸 텐데 그런 것들 앞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큰 숙제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은 현재까지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어쨌든 간에 야권을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내는 본인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앞으로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 다음 말고 정부 포털. 김의겸 의원이 정부의 예산으로 공용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 현 포털 사이트가 너무 편파적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양한 국가 주도의 공공 임대 아파트, 국가 아파트, 다양한 개념들을 봤지만 정부가 아예 포털 사이트를 만들자라는 발상은 굉장히 이례적인 발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의 포털을 보면 일종의 정치적 포르노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포털 너무나 중요해서 포털업자 알고리즘에게만은 맡겨둘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가칭으로 열린 뉴스 포털, 공용 포털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공적 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자 이겁니다. 정부가 정부 돈을 지원해서 공적 포털 사이트를 만들자라는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여권 의원의 주장에 많은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뭐 국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뭐 인삼공사 아니면 뭐 전화 사업,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단지 정부 여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정부 공용 포털을 만들자라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이제 인삼공사도요, 정부에서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그 민간의 힘이 커지고 있으니까 언론중재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3조에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규제뿐만 아니라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이제 의원님이 되셨죠. 김의겸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냐. 포털이 보수 언론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나름대로 그 기울어져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포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이게 그 어용 기사가 누가 보겠습니까? 옛날에 그 몇 년 전, 한 2, 3년 전만 해도 예. 그 포털에서 지금 친정부적인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김의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털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정부를 막 두둔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 반하는 그런 기사가 딱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별로 보질 않겠죠. 그러면 손해가 나겠죠. 거기에 대한 해법도 김의겸 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공기업의 광고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예. 이런 이야기니까 이거야말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그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언론의 그 포털들이 언론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더 나쁜 방식으로 간섭을 하자,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직 언론인 출신에다가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 그 국회의원이 그런 그 나름대로 생각하셨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각에만 그쳐라. 입 밖으로 얘기하지 말라. 정익준 변호사의 개인적인 어떤 비판이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공산국가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관제 포털, 뉴스 편집 마음에 안 든다며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라고 했던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생각난다. 고작 관제 포털 추진하려고 문체위로 갔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이 말한 카카오 들어오세요 사건은 이겁니다. 주호영 연설만 메인에 반영됐다라며 사실관계도 틀렸어요.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생까지 돼 있는데 뒤에 이제 요를 치겠죠. 들어오라 하세요.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이 뉴스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이 들어오러 가면 카카오가 들어가는 거냐? 민주당이 카카오를 왜 들어오러 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윤 의원의 나름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야당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지도부 비대위원님 김연아 비대위원님, 김의겸 의원은 현재 포털을 정치적 포르노 같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까지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를 여쭈려면 아직도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건의 연관성도 야당 입장에서는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뭐 언론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야당이 생각해도 여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신데, 포르노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이 있는데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를 돌이키는 방법은 축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다 더 무거운 것을 실어야지만 이게 옮겨가게 됩니다. 저는 관제 포털이라는 얘기 자체가 더
언론을 만들어서 이 축을 좀 뭐 기울어졌다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일단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재 정권이나 뭐 진짜 뭐 공산국가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민주사회에서도 독재 정권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글쎄 방식이 이런 것밖에 없을까? 지금 기존 언론도 공영방송들조차도 국민들이 되게 선택해서 보지 않습니까? 1인 방송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언론의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저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의아했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과거의 방송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KTV라는 국정방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 일을 홍보하는 별도의 방송국이 있는데요. 과거에 국정방송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그 중계권을 이제 메인으로 중계권을 받아서 모든 언론사에 뿌렸던 것을 갖고 저 김의겸 대변인 포함 소속이었던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포화를 쏟아부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도대체 뭐가 다른지 과거에 본인들이 비판했던 것들을 지금 반대로 봤을 때 본인들이 이제 수세에 몰렸다고 해서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은성수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리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똑같은 지금 약간 언론 꼰대 같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연아 의원의 어떤 개인적 주장이었고 이재명 기자. 일단 김의겸 의원의 생각은 이 포털이 문제 있다라는 건데 일반 어떤 국민들이 의문점은 드루킹 사건, 김경수 사건 보면서 재판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유죄가 나왔잖아요. 지난 대선 때 오히려 포털 사이트 등에 담긴 댓글들이 김의겸 대변인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진영 쪽의 댓글을 많이 달아서 그걸 갖고 지금 시비를 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김의겸 의원은 왜 포털에 지금 불만이 많은 건가요? 혹시 아세요?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그 얘기까지 안 했으니까 김의겸 의원이 포털에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정치적 프로덕까지 얘기한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에게 불리한 본인 진행에 불리한 기사들이 많이 포털의 대문에 올라오고 있다 이런 주장 같은데 글쎄요, 포털의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 대안이 공영 포털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저분이 어쨌든 언론 출신이고 특히나 진보 언론이라고 표방하는 언론사의 출신인데 공영 포털을 만들자. 그리고 공영 포털에 들어온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하자. 이게 결국은 뉴스 유통을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언론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더 이제 큰 문제는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뉴스 유통의 독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만들자. 근데 편집위원회를 또 시민단체나 학자나 뭐 언론사 사람들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위원회 중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위원회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그런 편집위원회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 대안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다른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공영방송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 공영방송 TBS와 관련된 논란이 참 많죠. 김어준 씨의 방역 수칙을 두고도 마포구청과 서울시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과태료 처분받는데 왜 김어준 씨만 예외냐는 거죠. 서울시가 흥미로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과태료 여부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질병청까지 가야 할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던데 자 일단 무슨 얘기인지 보시죠. 김어준 과태료 정은경이 답한다? 아주 바쁘신 분이? 이런 것까지. 서울시 지난 1월 김어준 포함 제작진 7명 카페 방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 과태료 내야 된다. 과태료가 맞다. 라고 통보했지만 마포구에서는 아니다. 과태료 안 내게 하겠다라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서울시가 관할 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답을 주겠다라고 어제 밝혔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와 질병청을 통해 가지고 이 업무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국가 위임 사무인지에 따라서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 질병청에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 받은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상당히 좀 뭐랄까 이례적인 논쟁이 아닐까 싶은데 그 바쁜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이런 것까지 지금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발단은 서울시의 의도는 이건 서울시가 보기에는 과태료를 내게 해야 되는데 마포구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마포구 말고 서울시 직권으로 과태료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질병청과 법무부에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5인 이상 사적 금지, 모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여러 세금을 매기는, 과세를 매기는 부분이 국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 스스로가 결정 내리고 말하자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병청에 물어보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행자부가 조정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하나의 행정적인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질병청에서는 질병청 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한 영역을 답을 준다고 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다시 일성의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과세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떤 정리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걸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가 답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무부와 행자부가 정리해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법무부 얘기 나오셔서 정혁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서울시가 과태료 처분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포구의 고유 권한인 겁니까? 일단 과태료 근거가 감염병 예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주무부처가 질병관리청이에요. 그 법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가.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가 질병관리청에다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국가위임 사무, 지방자치사무 이걸 이렇게 따를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위임 사무가 되려면 대개 일반적으로 법문이 어떤 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이 조치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감염병 예방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질병청이나 시도지사나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질병청에서 어떤 식으로 유권 해석을 내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 부분은 질병청에서 해도 되고 서울시장이 해도 되고 마포구청장이 해도 되는데 마포구청장이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나름대로 공적인 그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과태료 뭐 크지도 않잖아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익진 변호사께서는 서울시가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 제가 시장이라면 부과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어떤 법률적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제 과태료 논란이 있습니다. 문체부의 답변이 지금 논란입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이 문체부에게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로 지급한 TBS 대중문화법 위반 여부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하라 진정을 냈다는데 대중문화법은 계약서, 명시, 서명 또는 가명, 날인, 계약서, 작성, 교환에 의무가 있다. 반드시 계약서 써야 한다는 법이에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걸 어겼다라는 게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주장입니다. 자, 문체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맞는데 라디오는 영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육진 변호사님, 네. 이 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쓰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 문체부의 답변은 과태료 안 내도 돼. 왜냐? 영상물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저는 문체부 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자꾸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법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강제하는 법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도급법. 하도급 업체들은 의리니까. 그런데 이제 대중문화산업법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법을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예. 그 규정에 보면은 방송 영상물을 전제를 하는데 라디오가 영상인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쭉 제가 자세히 봤더니 단순히 방송 영상물이 아니라 방송 영상물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 그러니까 방송 영상에 준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방송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예리한 어떤 법률적 추가질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어준 씨에게 지급된 200만 원가량의 이 출연료 논란 중에 야당이 입수해서 공개한 출연료 지급 요청서를 보면 150이 라디오고 50은 TBS가 동시에 송출하는 TV 출연료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TV는 영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예리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의 지적이 예리하다. 예, 200 중에 150은 그 라디오니까 설령 문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상물이 아니니까 빠진다라고 쳐도 적어도 5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문체부 해석이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시행령을 찾아봤거든요.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2조의 1호의 단서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보도나 교양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규정이 김어준 씨가 뭐 나와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보도와 관련된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대중문화산업법이 그 뭐 일반적인 그 뉴스나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수나 뭐 탤런트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가지고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서 많은 법을 찾다가 이 법을 찾은 것 같은데 이 법하고 그 TBS하고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는 법이 아닌가. 그래서 문체부에서 시행령 그 근거 들어가지고 단서 규정 들어서 이건 좀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 드려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어준 씨를 최근에 옹호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 장애인 단체에서도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라고 했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그에 앞서서 비하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선 외눈 발언은 장애인 비하 맞다. 추 전 장관 사과해야 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성명을 내기 위해 시각장애인 의견을 취합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애 차별 표현을 쓰고 반성을 고치려는 움직임 자체가 안 보인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들이 많은데 뜨거운 인물들만 3명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쌈 함께 보시죠. 오늘 핫쌈은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거 투자했다라고 해서 따라 산 분들 많은데 그 대거 파는 바람에 손해봤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자,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 정찰 강제 접종 논란. 세 번째는 딸에게 포르쉐를 차주었고 안전하기 때문에 회사 비용을 샀다라고 답해서 이상짓 의원 구속됐습니다. 오늘의 핫쌈. 자, 먼저 일론 머스크 핫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셉니다. 그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If you want to sort of, you just speculate and kind of like, I don't know, maybe have some fun. I mean, there's a good chance that crypto is the future currency of Earth. 사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최근에 다시 붐업이 됐다가 많이 빠졌는데 그 붐업이 되는 과정에서 이 가상화폐를 띄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와 같은 발언, 그리고 실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사기도 했었습니다. 머스크가 샀는데, 일론이 샀는데 나도 좀 사보자 라는 어떤 투자 심리가 발동했었던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좋다, 옹호 SNS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신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뭘까요? 비트코인이 현금보다 덜 멍청하다,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등등의 발언, 파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리고 올해 2월 회사 돈 1조 6,600억을 비트코인을 사는데 썼습니다. 그러자 국내에 있는 많은 젊은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따라 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는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인정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1분기에 3천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팔았다. 차익을 1120억의 차익을 일론 머스크가 봤다라고 합니다. 가격을 띄우고 팔아치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 중에 역대 최대가 이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매각 차익이었고요. 가상화폐 전체 수익 4분의 1을 일론 머스크가 가져갔습니다. 가격을 띄우고 팔아치운 겁니다. 이러려고 비트코인 띄웠냐? 머스크 따라서 영끌했는데 뒤통수 쳤다. 전 세계 개미들을 농락했다. 라는 논란과 분노가 부글부글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서 사실 가상화폐 전문가가 이 자리에 한번 모셨습니다. 부산에서도 가상화폐 특구 위원장을 맡고 계신 네. 김형주 위원장님. 네. 일단 논란은 뭐 가상화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얘기하면 상당히 좀 길어지니까 머스크가 배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 연끌을 하는 입장에서 배신자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10% 파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되는 문제는 뭐냐면 가상화폐 판매 수익과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런 무탄소 배출권 수익으로 자기의 상반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테슬라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배신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이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자기가 강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얘기해놓고 자기가 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니 왜 팔았어요? 그렇게 이 가상화폐가 진짜 현실 화폐보다 좋다라고 꾸준히 얘기했던 분이 왜 판 거예요? 굉장히 가격이 오르니까. 돈 벌라고? 예. 뭐 실제로 보면 그 자체가 투자 수단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가상자산이라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또 폭락하면서 사실은 따라서 많은 우리 젊은층들 손해본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시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투자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는 실제로 특검법 때문에 훨씬 더 또 은성수 위원장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이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 좀 뭐랄까 자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전자화폐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머스크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띄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어떤 심정적인 분노는 이해가 되지만 뭔가 이제 10%만 팔았다 답한 게 아니라 근데 그 10% 팔아서 또 반론은 1120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니까 뒤통수 친 거다 뭐 이런 반론들도 상당합니다. 일론 머스크 해명도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왜 팔았냐? 너만 지금 이익 보려고 이러려고 팔았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한번 시험해봤다. 이 해명이에요. 이게 약간 좀 선지자적 해명인데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내가 입증하기 위해 자기가 그걸 왜 입증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5, 60%를 내가 판 거다. 돈 벌려고 판 게 아니라 유동성을 내가 입증한 거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 돈 비트코인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는 해명인 건데 이재명 기자 뭔가 그 해명이 좀 논란인데 뭐 예컨대 내가 전체 판 거는 10%밖에 팔지 않았고 회사 자금 흐름상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나의 어떤 신념이 변화된 건 아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 어떤 분노를 좀 잠재웠을 텐데 유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세요? 김진 앵커처럼 해명을 했었어야죠. 제가 정답이죠? 그렇죠.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확인한다는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 다시 해서 이것은 화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팔았다 이런 의미인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화할 수 있고 그것이 언제든지 화폐로서 쓰이는 걸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입증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만 띄운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잡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별로 이름 없는 코인이었던 도지코인을 갑자기 소개를 해서 도지코인이 오늘 언론 봤더니 5원이었다가 그것이 300원으로 60배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상화폐 여러 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냥 지지하고 그것을 막 이제 값을 붐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건 약간 좀 황당한 해명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전 분명하게 증명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상화폐라는 게 지금 뭐 진짜 화폐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논쟁이 많죠. 그래서 좀 국내에서도 그 가상화폐를 과연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많은데 결국 이 가상화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떤 이유 없이 유동성이 굉장히 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위험성이 높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팔아서 차익을 내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가상화폐는 결국 개인의 책임하에 투자하고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것을 본인 책임하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엄혹한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삼, 핫2는 경찰이 백신을 강제 접종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건데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동대문 경찰서장을 공발한다. 경찰관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우리 동대문서는 전 직원이 맞도록 합시다. 지역 관서장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 협력에 참여율을 높여나갑시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 경찰의 특권이다라며 전 직원이 다 백신 맞자라고 이제 뭐랄까요? 붐업을 했다. 독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강제 접종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의 해명. 강제 사항이 아닌 좋은 취지의 당부 사항이다. 독려 차원이다. 동대문서 관계자, 동대문서 관할지구대 파출소장들에게 내려진 전달 사항일 뿐 공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문건입니다. 동대문 경찰서장 딱 그 명의가 있고 우리 동대문서는 전 직원이 맞도록 합시다. 자, 이게 모범이다. 특권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는 대로 맞으라고 이 백신 선택권과 관련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경찰 내부에서도 좀 동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건강 관련됐으니까. 그런데 방금 이 보셨던 전 직원이 맞도록 합시다. 이게 약간 뭐 강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까지 아닌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강제가 아닐 수 있죠. 예컨대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뭐 이재명 부장이 백신 맞도록 합시다. 그러면 거기 따를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부장이 사장님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하 직원들이고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위계 질서가 철저하고 경찰은 인사가 어디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서장님이 백신 맞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부담이 저 같아도 찜찜해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맞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사실 이 백신은 100%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료중재원 위원 같은 것들 많이 해보니까 어떤 의약품도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의약품에는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하지만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은 다른 경우보다 그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맞아야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맞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예컨대 며칠 전에도 그 사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치명적인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거지로 맞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뭐 금전적으로 보상은 해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강제 접종 아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기자 회의에서 경찰청장이 서별로 백신 접종률을 호명했다. 어느 선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어느 선은 백신 접종률이 낮다라고 한 것.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다른 선은 접종률이 80%인데 동대문은 20이네? 이런 생각도 들면은 직원들에게 뭐 강제는 아닌데 알아서들 해. 근데 다 맞자. 이 강제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마도 동대문 서장의 지시라기보다 동료 문건도 제가 볼 때 경찰청장이 지방청별로 접종률을 보고 낮은 지방청장을
주책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방청장은 다시 또 서별로 놓고 또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이제 또 서에서도 이제 아마 직원들 얘기했을 텐데, 아까 전에 정혁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이 돼야 되죠. 그리고 김창룡 청장도 자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회 필수 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대민 접촉이 많은 사회 필수 인력들은 사실은 맞는 게 좋은 방향인 거죠. 그래야만 어쨌든 집단 면역이 생기려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맞아야 되고 그 중에서는 사회 필수 인력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를 보여야 되는데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사회 필수 인력부터 의료진, 사회 필수 인력 빨리빨리 이제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공무원조차 이 백신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전 이것이 무슨 경찰청장 차원에서 그리고 경찰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더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결국은 백신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게 이번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아이템의 핵심이고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경찰에 일고 있는 강제접종 논란, 경찰의 입장 측도 또 설명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핫쌈은 이상직 의원인데 구속이 됐습니다. 최근 딸에게 회사 돈으로 포르쉐 차를 구입해주는 등의 행동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업무용 촬영이다 라고 그는 답했지만 구속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회사의 돈으로 이제 따님의 포르쉐를 안전을 위해서 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팽팽성 있게.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차를 왜 따님께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차입니다.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보도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씀했던 이상직 의원,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 이스타항공 400억 원대 손해 50억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려 딸의 포르쉐, 오피스텔 보증금 등 사용했다. 이런 보도 있자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보도 똑바로 하라라고 충고를 했지만 구속됐어요. 재판부 관련자들 회유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는데, 김연아 의원님, 5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회사 돈으로 딸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것은 맞아 보이는데, 딸의 안전을 위해서 포르쉐 차를 사줬다라는 해명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구속됐는데, 자, 안전을 위해서 꼭 포르쉐가 필요했을까? 왜 이런 해명밖에 못했을까? 네. 저는 한국 국내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굉장히 강한 클레임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차도 안전한데. 네, 그렇죠. 지금 저는 특정 회사의 차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홍보를 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부모의 마음으로서 딸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어디 뭐 이상직 의원 마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이제 일종의 주식회사, 기업의 형태이고, 또 딸 포르쉐뿐만이 아니라 이게 별도 회사를 통해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저가로 또 사들이게 해서 최대 주주를 하게 한, 사실은 이게 포르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 횡령, 배임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포함된 저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죄를 수사받고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상직 의원의 그 자세가 굉장히 오만합니다. 예. 자기는 뭐 불사조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오는지 보여주겠다라고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등등, 현직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직특권을 뒤에 숨어서 본인의 범죄 뒤에 저렇게 회피하는 사건들은 이제 좀 종결되겠다 싶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는 뭐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제발 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세훈, 광화문 안 뒤집는다. 광화문 광장 아시다시피 공사 중입니다. 시장이 부재 중일 때 권한 대행이 왜 이 공사를 강행하냐와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이 있었는데, 공사가 상당수 진행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이 많은 오 시장 입장으로서도 이미 공사가 많이 지적됐고 자금 투입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백지화할 수가 없다라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상복구안의 경우 복구 비용까지 최소 4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미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공사가 3분의 1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으실 것 같고,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 직후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세훈 흔적 지우기 라고 해서 뭐 잘했네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논란이 됐었고, 오 시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나의 흔적을 내 후임 시장이 다 지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어떤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광화문 광장 공사가 작고한 박원순 시장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을 당시의 이슈였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공사, 서울 시민들의 어떤 충분한 여론 형성 없이 강행된 공사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불만이 많았었던 게 오 시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공사를 뒤집지 않겠다라고 한 발언.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박원순 시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그리고 도심 자체가 교통량을 좀 줄여야 된다. 좀 복잡하더라도 이제 그런 그 기본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에 가보면 광장이 있고 광장에 앉아서 카페를 열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거기에서 좀 이렇게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이 너무 이제 섬스럼 이렇게 양쪽에 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쪽으로 몰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 지금 이 공사 방향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길 다니기보다는 차는 한쪽으로 가고 이쪽은 좀 넓혀서 걷는 공간을 넓히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은 이제 시장에 따라 철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큰 흐름에 있어서 오 시장이 그런 어떤 논쟁하기보다는 어쨌든 철학이 다를 수 있지만 막대한 오 시장이 말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돈이 이미 들어가 있고 또 그런 공론화 과정이 너무 뭐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 그게 부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나름대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근거와 토론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어쨌든 본인은 뭐 5년짜리 시장이지만 시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임기 1년 내에 그것을 다시 없앤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또 이 짓는 그 철학에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판단은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해야 될 방식이 좋은 것은 뭐 그것이 꼭 좋다는 뜻이라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은 앞에 말하자면 그 했던 분들의 뜻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잘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세훈 시장 등이 고발당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이유 때문인데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오세훈 시장 등을 고발한 건데 오세훈 캠프 생태탕집 주인의 범죄 전력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식당 주인의 정보를 불법 취득해서 유출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 정익진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언론 보도가 났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통상은 생각하는데 이 시민단체는 그게 아니라 오세훈 캠프가 이걸 언론에 흘렸다,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개인정보 보호 처리자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무슨 회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의무를 위반을 하면은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무슨 국회의원이나 성명불상자 뭐 그다음에 모 신문사 사장 이런 분들을 그 고발을 했던데 그중에 이제 서초구청장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초구청에서 저런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보여서 그 부분은 좀 뭐 이제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가 될 것 같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실의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그 식당 주인의 정보가 뭐 예컨대 전과 정보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유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인 것은 맞습니다. 언론사가 보도를 하는 것도 뭐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이 없다라고 봐서 그 면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당 대변인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등등 세금 논란이 뜨거운데 민주당 내에서 세금안을 고치겠다, 원안대로 하겠다, 갈등이 많은 것에서부터 기인한 장면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는 거는 왜 맞는 거죠?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겠지만 예. 세제가 배제하지 않아요. 자, 이례적인 일인데 이재명 기자,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인데 사실은 이 세제 관련돼서 너무 지나치게 과세 정책이 과하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었고 그게 아니다. 이 정책의 기조를 흔들지 말라라는 반발의 여론도 많은 것이 당내에서 이런 어떤 양론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대변인은 세금 관련 논의 당분간 안 하기로 했다. 하루 만에 원내대표가 다시 좀 세금 관련해서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 기자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원내대표가 대변인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본변한다라는 이 말.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쨌든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결국은 당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당대표가 당 대변인을 오히려 디스한다고 할까요? 본인이 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본인 생각을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전 이것 자체가, 이 장면 자체가 지금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가장 예민한 부분, 그리고 여권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원인, 그것이 이제 부동산 세금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두 가지 축을 놓고 여권의 복잡한 속내를 지금 저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도 과연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두고 한쪽에서는 이미 법안들을 막 냈죠.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9억이 아니라 12억 원으로 더 그러니까 늘리는 거죠. 상향 조정해서 그만큼 대상자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가야 한다. 또 일부는 아예 1%만 종부세를 내도록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 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그렇게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서민들을 배반하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친문 주류가 지금 내부에서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를 두고 갈라지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조만간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지금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그래서 친문 주류가 과연 다시 내부가 정리가 될지 아니면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다시 분화가 될지 그런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정 씨 수상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주제가 그건데요. 스웨그백이라는 걸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함께 보시죠. 오스카 시상식 트로피 외에 별도 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 아카데미에서 받은 저 트로피 외에 다른 상금은 없다. 하지만 마케팅 회사 디스팅티브 에셋에서는 이른바 일종의 스웨그백이라는 걸 선물 보따리를 주는데 그 내용물을 보면 사진에 나와 있지만 캘리포니아 스파 숙박권, 순금 전자담배, 이건 뭐 피는 겁니까 안 피는 겁니까? 지방흡입 시술권 등 50개 가까운 품목인데 무려 2억 2,800만 원 가치의 선물들이 들어있다.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스웨그백이 어떤 건지 뭐 소개를 하는 영상도 지금 나있는데 잠깐 한번 볼륨 올릴 수 있을까요 혹시?
and leggings for the guys, and then it's back. So we've got Kicks Nation doing a box of sneakers. You got to then have a 야, 저 sneaker shopper pick out shoes 킥스네이션이라는 for 뭐 you. 박스에 담겨 있는 운동화도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동시통역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자, 여기까지 들을게요. 길어지면 안 됩니다. 수혜급백이라는 걸 받았다는 김연아 의원님, 이런 걸 또 부상으로 주네요, 수혜급백? 저도 이번에 처음 2억이 알았습니다. 넘게? 네. 지난번에 박 감독님도 이걸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보니까 저 제품을 만든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오스카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써준다라고 하는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저 상품 내용을 저렇게 광고하는 저 상황을 보면서 정말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 안에 보면 그 최근에 예술품에 대한 전자 저작권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비트코인의 예술품화된 것들도 넣는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좀 새로운 그 어떤 경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들 또 좀 신생 상품들을 집어넣으면서 미국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좀 활용하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저런 수혜급백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특히 이제 코로나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저희도 많은 상에서 상금보다는 저런 식의 수혜급백 한번 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반전 소식이 들어있는 게 윤여정 씨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선물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혜급백, 이게 공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얼마냐면요. 1억. 세금 1억을 내야 됩니다. 뭐야 이거. 미국도 예. 대출받아서 세금 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공짜라며 선전한 오스카 수혜급백 알고 보니 세금 1억 내야 된다. 미국 국세청이 연예인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포브스, 연박세, 캘리포니아 주세 등 50%를 세금 내야 한다. 김연아 의원님, 아니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맞다니까요. 네. 돈을 벌게 해주되 소득이 생기는 데서는 엄격하게 과세하는 게 정말 미국답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아카데미 주최 측에서 윤여정 씨의 어떤 상황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야, 이 미국식 조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상황극 웃자고 이제 올린 영상인데 이 뭔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이제 윤여정 씨가 그 현장의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따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내가 오스카상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거 아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윤여정 씨가 준 아주 다양한 재미 외에도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 좀 씁쓸한 부분이 있죠. 오스카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물론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 트루먼더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패러디 영상이 바로 이거구나. 네. 그래서 너무 오스카상 네. 정말 대단한 건데 실제로 당신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 이거 내 생활에 큰 오스카상 받았다고 변화 없어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데 자취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 뭐 이런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예. 약간 씁쓸하네 이런 부분을 약간 꼬았다 그렇게 볼 위트 있게. 역시 또 김영주 의원님의 해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윤여정 씨의 이번 수상으로 뭐 영화와 광고에서도 다시 윤여정 씨의 출연작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모든 걸 박쥐로 돌리면 절 호적에 넣어주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나 만나는 남자 있다. 네? 있고 결혼할지도 몰라. 누구? 엄마가? 예. 인생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 아, 나 그거 찍으러 온 윤여정인데요. 윤여정 씨 오셨어요. 싫어하네. 근데 나한테 이런 역할이 들어왔다? 젊고 이쁜 애들도 많은데. 아니 자세히 알아봐 진짠가. 좋아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절실해서 했고
했거든요. 대본이 저한테는 성경 같았기 때문에 상 탔다고 너무 또 이상하게 좀 멋있게 얘기하는 거 같네. 아무튼 그냥 많이 노력했어요. 앞으로 계획이요? 앞으로 계획 없죠. 제가 뭐 오스카상을 탔다고 그래서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여정 씨의 영어 입담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o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It was given to you from Brad Pitt. What did you guys talk about, and what did he smell like? I didn't smell him. I'm not dog. I didn't smell him. That's not nice way to just divide like that. If we put all color together, make it more prettier. Even rainbow has 7 colors.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